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4일 정도 오르는 모습 보였었고요. 이제 하락 대비해서 올라간 모습까지 하면 한 4일 정도 오르다가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어제 미장 좀 많이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쭉쭉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오늘 반등이 이제 단기 반등이어서 쭉쭉 갈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쭉쭉 빠질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제 기술적 분석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 좀 진행 순서부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움직였었던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코스피, 코스닥 수급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지표 보고, 신용장구 추이도 차트들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조금 감소폭이 가파르긴 했었습니다. 반대 매매가 좀 많았던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크로 관련 밸류에이션들 좀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그리고 이제 한국 수출액 전용 동기비 대비 이제 코스피, 그 다음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그 다음에 S&P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M2, 이제 S&P 통화량 대비해서 M2, 나스닥 이제 통화량 대비, 그 다음에 이제 윌시 5000 통화량 대비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대비해서 윌시 5000 버핏 지수로 하는 거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 대비해서 S&P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쪽도 마찬가지로 통화량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서울 주택 가격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데이터는 그냥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R 데이터 보기에 앞서서 부동산 간단하게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아파트 한미 가격이랑 PIR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 이제 ATR 관련해서 이제 ATR, 빅스, 이제 코스피 빅스, VBIX, 그리고 이제 S&P 빅스, 이제 나스닥, 코스피, ATR 같이 좀 변동성 지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술적 분석,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 등등등등 여기 있는 종목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 둘 다 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좀 파생으로 좀 벌었던 걸 주식으로 교체 매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주식으로 좀 옮겨서 매수했던 게 있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조금 바뀐 게 있긴 하고요. 일단 다시 시작하면은, 일단 오늘 증시 미국 낙폭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많이 빠졌죠. 경기 침체 우려다 라는 게 나오면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빠지면서 한 1.8%, 코스피 200은 한 1.9% 정도, 거의 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피 개인이 계속 매수하면서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2,300억 매도, 기관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돌리면서 마이너스 한 27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 한 1,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장중에 매도를 거의 한 4천억까지 했었다가 막판에 매수를 하면서 거의 마이너스 한 700억 정도까지 매도폭을 좀 되돌리긴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외국인 한 1,300억대 정도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사실 현물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조 정도 되겠네요. 4조 정도 매도 중이고, 그 다음 개인과 기관은 매수 중이지만 선물에서는 기관은 매도하기 때문에 기관은 거의 그냥 해지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만 한 5천억 정도 매수 중에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계속 누적적으로 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매도 중이고요. 현선물 외국인 다 매도 중이고 2015년부터 보면 뭐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장세는 결국 중기적으로는 저는 뭐 계속 좋지는 않을 거다. 중기적으로는 좀 보여지고요. 수급만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좀 매수 폭이 컸었다가 다 되돌리면서 사실 개인하고 좀 손바꿈이 나타났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 포지션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연초 위로만 봐도 개인이 혼자 매수하고 있고 2015년 이후로 봐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좋지 않은 장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밸류에이션 지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이제 코스닥 S&P 살펴보는데요. 이제 일드갭과 이제 패드 모델로 보면 일단 일드갭 같은 경우엔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걸 일드갭이라고 합니다. 나눈 거를 패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두 모델의 공통점이 이제 높을수록 주식이 싸다라는 겁니다. 낮을수록 주식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 가장 쌌었죠. 최근 기준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비싼 편으로 보여지는 게 금리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 싼 구간은 솔직히 아니다. 사실 비싼 구간이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패드 모델이나 일드갭이나 그러니까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둘 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좀 긴 시결로 보더라도 뭐 사실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뭐 둘 다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비싼 편이다. 비싼 거로 보여진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이제 LD갭 된 거 보시면은 뭐 같이 가다가 이격이 나는 게 당연히 양적 완화의 영향이었다. 자사주 매입의 영향. 결국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양적 완화의 영향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양적 완화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갭맥기는 저는 되리라 봅니다. 미국이 낙폭이 중기적으로는 저는 훨씬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패드 모델로 봤을 때도 사실 고평가죠. 지금 두 나라다 뭐 거의 역대급 고평가다. 뭐 사실 주식은 금리를 고려해 봤을 때는 싼 게 아니다. 그냥 주식만 봤을 땐 싸 보이거든요. 뭐 퍼나 뭐 예를 들어서 퍼 데이터나 PBR로 봤을 때는 뭐 주식이 전혀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그냥 퍼랑 PBR만 봤을 때는 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리포트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퍼로 이제 퍼나 PBR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실 그렇게 보면은 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그때 금리랑 지금 금리랑 고려해 봤고 여러 가지 성장률이나 고려해 봤을 때 그걸 이제 동시에 고려한 게 이제 림 모델이거든요. 아까 그 밸류에이션 툴 같은 경우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그때랑 다른 거죠. ROE만 봐도 사실 ROE가 2008년도 이때 높았던 이제 그 전에 높았던 2012년 때랑 ROE보다는 지금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감소를 했죠. 제가 방송했을 때가 이때였던 것 같은데 19조 8천억, 19조 한 9천억 정도에서 17조 7천억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뭐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왔던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절대 레벨은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눠 봤을 때 뭐 아직까지는 높은 레벨이다 생각은 듭니다. 뭐 더 빠지긴 더 빠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기적으로.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주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다 뭐 사실 주 추세 자체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가속도는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을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과거 고점들 다 넘었다가 많이 내려왔죠. 뭐 그래서 뭐 사실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긴 하나 뭐 사실 금리만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금리는 안 고려돼 있잖아요. 금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코스피는 싼 것도 맞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이제 금리를 고려했을 때는
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계속해서 금리가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이나 S&P 같은 경우에 다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쭉쭉 빠지면서 고점 치우고 빠지는 추세고요.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200일이동 평균선 넘어가 있고 122동 평균선 넘어가 있고 52동 평균선 계속해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사실 위험 회피 구간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M2 대비해서 살펴보면 지수를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로 나눈 거기 때문에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이건 저평가입니다. 닷컴 버블 때만큼은 아니지만 최고치를 찍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윌시 5000도 마찬가지고요. 윌시 5000을 이제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사실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S&P를 주택가격지수 이제 사실 오늘 발표가 났는데 제가 아직까지 업데이트는 못했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 시간에는 안 나오긴 했을 거예요. 이거 말하는 김에 뭐 사실 한번 보죠. 오늘 몇 시에 나오던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제였구나. 네. 어제였네요. 이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어제 발표가 돼서 뭐 다음 주엔 좀 업데이트 된 걸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거를 킨 게 뭐 사실 실러 지수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PC 소비자 물가가 이제 나옵니다. 소비 지출 물가가 5월 물가이긴 한데요. 사실 5월 물가가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되고 뭐 그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5월 거긴 합니다만 좀 약간 등락이 있지 않을까. 이제 6월 물가가 아니라 5월 물가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그래도 이제 PC 물가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제가 봤을 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내일 9시, 오후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일단 뭐 그래서 S&P를 주택가격지수로 나눈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주식이 좀 비싸 보인다. 부동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코스피를 M2로 나눈 수치도 과거 고점들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기준으로 고점을 쳤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하단까지 내려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많이 하락한 것도 뭐 사실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지수 관련해서는 뭐 실질 미국 주택 가격을 인플레이션으로 조정을 한 거고요. 2008년도 거의 고점이죠. 2006년도 이제 금융위기 이제 고점이었던 2006년도 고점 대비해서도 높아졌다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결국 모든 시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으로 나눈 중위소득 연봉으로 나눈 이제 PIR 같은 경우도 미국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영국도 높은 수준, 여전히 계속 고평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PIR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R 살펴보면 뭐 공식은 네이버나 뭐 다음에 치셔도 뭐 구글이나 여러 가지 치셔도 나오고 이제 변동성 지표인데요. 결국 일단 뭐 빅스 먼저 보면은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BIX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동 평균선의 위에 있으면 숏을 쳐야 될 하방 리스크가 높고 밑에 있으면 이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빅스만 봤을 때는 VBIX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만 봤을 때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빅스도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ATR로 로그를 봤을 때, 로그가 아니죠.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더 갈 수도 있겠다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뭐 조금 단기 반등이 가능한 한 변동성 지표로만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5일로 봤을 때, ATR 5일로 봤을 때는 또 다 밑으로 내려와 있긴 하고요. 5일짜리 ATR이가 조금 더 빠르긴 하겠죠. 시간 자체가.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중요했던 실질금리랑 이제 BER, 물가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은
뭐 실질금리는 뭐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때부터 증시는 계속 이때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 우리 한 3월 정도 되겠네요. 그때부터 해서 증시는 계속 빠지고 있고 실질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 환경 자체가 점점 좋지 않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뭐 빅스텝도 하고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기 앞서 뭐 코스피랑 뭐 코스닥, 뭐 S&P 뭐 등등, 나스닥 등등 좀 보기 앞서서 뭐 저번 주도 그렇고 그냥 코인 쪽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먼저 코인을 보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인 쪽이 조금 더 파동이 명확해 보여서입니다. 좀 더 깔끔하게 보여서이고요. 결국 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뭐 올라갔던 파동이 다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1, 2, 3, 4 엘리어트 파동상 1, 2, 3, 4, 5로 다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내려왔던 파동도 뭐 A, B, C로는 하나가 끝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A고 뭐 B고 C로 해서요. 한 파동이 끝이 났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게 뭐 이제 안에 있는 미세 파동도 뭐 사실 일봉으로 보이면은 이제 좀 찾을 수가 있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게 뭐 자세한 거는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결국 이제 A, B, C 이게 끝이 나서 그냥 반등이 쭉 이어질 것인가가 1번이고요. 아니면 이게 그냥 A, B, C로 내려간 다음에 이게 큰 A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올라간 다음에 C가 내려가는 방법도 하나가 되고 마지막 방법이 그냥 여기가 1, 2, 3, 4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되겠죠? 5 이렇게 빠지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뭐 3번의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1, 2, 3, 4, 5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B가 있다가 C가 한 번 더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첫 하락이 1, 2, 3, 4, 5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상.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면 낙폭이 너무 과다할 것 같아서 그건 좀 가능성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지금은 저는 그냥 일단 A, B, C 다음에 B일 가능성이 가장 뭐 여러 가지 매크로나 뭐 다른 걸 봤을 때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B로 반등했다가 C로 다시 빠지는 거죠. 그게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둘 다 가장 비슷한 모양을 일단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냥 미국 쪽을 먼저 일단 살펴보면 그러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도 결국 2009년도 금융위기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2파, 여기가 3일, 3일, 3회, 3, 3에서 3회 5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그 다음 여기가 5파 고점 치고 지금 이제 A, B, C 정도로 저는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로 가장 그게 베이스 케이스로 좀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봉상에서 앞에서 거는 뭐 다 생략하도록 하고 뒤에서 거만 살펴보면 결국 그래서 그냥 이게 미국 S&P 여기가 좀 5라고 보고요. A 다음에 A, B, C, B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해서 C가 된 다음에 그 A, B, C가 큰 A가 되고 얘가 A, B, C로 B가 되고 얘가 1, 2, 3, 4, 5로 해서 그냥 C가 된 다음에 얘가 이제 큰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B가 되겠죠, 결국. 그래서 B에 저는 A에 지금 B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B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 C 올라갔다가 다시 B 한번 왔다가 이렇게 C가 1, 2, 3, 4, 5로 해서 끝나는 그 다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가 가장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근데 뭐 일단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점이 깨져 버린다고 하면은 뭐 미디언 없이 숏을 쳐야 되겠죠.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괴선으로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제가 뭐 잘못 눌렀네요. 괴선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기준선에서 상승이 막혔죠. 기준선에서 상승이 막혔고 그 대신 또 전환선에서는 좀 약간 지지가 될 수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26일 후행 스팬이 호전이 될 뻔했다가 안 됐죠. 이건 좀 부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뭐 아직까지 추세는 뭐 사실 주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방이다라고는 뭐 명확하게 뭐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뭐 50일, 120, 200일 다 역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준선 밑에 있고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역배열이다.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다만 뭐 주봉이나 여러 가지 좀 정황상 뭐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추세적인 반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결국엔 전 더 빠진다고 봅니다만, 반등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빠지는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을까를 일단 뭐 가장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나스닥은 딱 지금 전환선 부분에 걸려 있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이 전환선이 깨지냐 마냐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결국 그냥 여기까지가 5파 고점 친 거는 뭐 명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A파, 여기가 B파고, 그냥 이게 1, 2, 3, 4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국내는 사실 파동이 깔끔하진 않다. 사실 명확하진 않은 게 사실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뭐 내려왔어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왔죠. 쭉쭉쭉쭉 볼린저 타다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MACD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전 좀 단기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스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약간 내려갔던 모양이 이렇게 쿵 한번 떨어져서 이게 A고, 내려갔던 거에 A고 B고 C 한 번 정도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일단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여기 설명은 굳이 안 하고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 일단 기준선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넘어가냐 마냐인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추세 나쁘지 않은 게 사실 사실이긴 합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까지는 20일, 52동 평선 넘지 못해서 빅스는 그나마 추세가 또 아주 좋은 건 또 아닌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구름대나 52동 평균선에 좀 걸려 있기는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A, B, C 나온 다음에 반등하는 파동이지 않을까. 근데 반동하는 파동 중에서 그냥 단기 하락이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 여기 괴선 다 모여 있어서 사실 위든 미치든 결국은 튄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여기는 좀 차트는 애매해 보이긴 하고요. 유로 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여기도 좀 니케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라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결국 볼린저 밴드 점점 결국은 모일 거라, 벌어졌다가 지금 이제 모이는 구간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위든 미치든 어디든 한번 주가는 발산하리라 뭐 생각을 합니다. 항생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잘 올랐었죠 최근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22동 평균선에서 좀 저항을 보이고 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은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물가가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서 뭐 좀 더 낮게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물가가 낮지 않은 게, 그러니까 낮은 편인 게 돈을 뭐 안 풀어서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풀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여기도 이제 유동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푸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좀 아까 설명을 생략했었지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 좀 걸려 있는데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넘어버리긴 했죠. 이제 전환선을.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WTI는 좀 내려오나 했더니만 또 다시 스물스물 전환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뭐 실질 금리가 많이 반등을 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시원하게 빠진 건 아니겠고요. 뭐 저는 좀 더 빠져야 된다라고는 중기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빠졌다가 가겠죠. 빠졌다가 갈 때 사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은 뭐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주봉으로 봐도 뭐 사실
거의 다 온 것 같긴 하긴 한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결국에는 뭐 사실 빠진다. 그러니까 빠졌다가 결국에는 오른다가 맞겠죠? 빠졌다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당장은 좀 빠지는 모양새긴 한데 결국 한번 좀 뺐다가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개별적인 종목들 하기 전에 그냥 이제 매크로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만 오늘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만 봤을 때 뭐 매번 얘기 드렸다시피 결국 뭐 수요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수요 때문이었었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단이 났었다라고 뭐 계속 얘기가 됐었고, 뭐 오늘은 뭐 다른 부분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뭐 다른 걸 뭐 어떤 걸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그냥 뭐 매크로 데이터들보다 그냥 이제 미국 한번 S&P 아까 그 퍼랑 PB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퍼랑 뭐 PBR 아까 거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코스피만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먼저 퍼부터 보면은 이제 퍼는 이제 트레일링이긴 합니다. 근데 뭐 트레일링이어도 이제 뭐 해가 많이 지나면서 많이 내려왔죠. 사실 퍼가. 그래서 뭐 비싸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비싸다라고 할 만한 밸류에이션은 아니긴 합니다. 그냥 퍼만 봤을 때 여기가 그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이때도 올랐었고 이때도 올랐었고 뭐 이때도 올랐었고 그리고 뭐 이때였겠죠? 이때죠? 이때도 올랐었고 이때도 올랐었고 주식이 그래서 뭐 이번 이 정도 파면은 사실 뭐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BR로 보면 또 조금 살짝 얘기가 달라지죠. PBR로 봤을 때는 비싸다인 겁니다. 비싼 구간이죠. 사실 이때는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 너무 과열이었던 때고 결국 내려가는 추세를 봤을 때는 여기 이후로 계속 빠졌던 추세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PBR로 봤을 때는 또 고평가인 거죠. 그럼 뭐 도대체 뭐가 맞냐라고 봤을 때 PBR은 이제 ROE랑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럼 이제 ROE가 높냐? 이제 수익성이 좋으면 PBR이 높아도 뭐 괜찮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러프하게 그냥 얼추 PBR 1당 ROE가 저는 한 8에서 10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PBR이 0.5다 라고 하면은 ROE 4만 돼도 되고 5만 돼도 뭐 나쁘진 않다. 그냥 딱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거고 PBR이 1이다 라고 하면 ROE가 한 8에서 10 정도 돼야 되고 PBR이 2다 아니면 PBR이 막 10이다 라고 하면은 ROE가 뭐 100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PBR 10이면 그죠? 한 100 정도? 80에서 100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제 애플 같은 회사들이 이제 뭐 그렇게 되는 회사들인 거죠. PBR이 뭐 거의 뭐 10까지 가고 ROE도 뭐 거의 100대까지 가는 그런 회사들인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ROE가 그만큼 높지는 않다. 그래서 PBR이 뭐 그렇게까지 뭐 사실 높은 게 용인되긴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간 게 아까 이제 일드갭이랑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 금리 올라갈 때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런 거죠. 그냥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이 올라가더라. 특히 이제 뭐 최근 주식 시장을 그러니까 최근이 뭐 엄청 최근 코로나 뭐 그때까지는 아니고 요 한 2016년 이후로 이제 좀 하셨던 분들 한 뭐 2008년도 이때부터나 하셨던 분들이 그냥 그때 요때 2016년부터 한 19년까지 금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증시도 이때 많이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금리가 사실 증시에 오르는 요인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이 얘기는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결국 주가란 뭐가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초등학교 때였네요. 이제 배웠던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실적이죠. 뭐 실적 그냥 이게 뭐 퍼나 PBR 같은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밸류에이션과 실적 이제 근데 여기에는 이제 금리가 들어가지 않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들어야 되겠죠. 결국 이제 보통 이걸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시장 금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성장률인 거죠. 이 회사가 뭐 퍼센트로 성장하냐, 1년에 10%씩 올라가냐, 1%씩 올라가냐, 아니면 성장을 역성장하냐, 아니면 뭐 1년에 2배씩 올라가는 회사냐, 뭐 다 중요한 거죠. 이 세 개가 사실 크게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되는데, 마치 아까 그 얘기는 이러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건 완전 잘못된 얘기고요. 금리 자체는 사실 올라가면 주가에는 내려가야 하는 요인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표를 보여줬던 때는 16년부터 19년까지는 금리가 올라갔는데 주가도 올라가더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저 당시에 성장률이 나쁘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중립적인 요인이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 당시에는 쌌었죠. 그 밸류에이션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되게 좀 매트릭스로 사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밸류에이션 할 때는. 내 입체적으로 안 보고 딱 하나의 요인만 보면 그냥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라고 이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묶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보통 FCF,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밸류에이션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ROE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 RIM, 그래서 Residual Income, RIM이니까 이제 모델 해서 이제 자녀이익 모델, 자녀이익 모형,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 요건 이제 ROE 베이스로 ROE를 할인율로 차감해서 하는 거고, FCF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제 CapEx를 창합한 뭐 그런 이제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구하는데, 뭐 구하는 건 이제 개별 영상에 좀 있기는 하고요. 뭐 워낙 좀 간단하게 돼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래서 뭐 결론은 그냥 이번 장세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금리가 높은 거는 뭐 매크로의 영향을 이제 받는 건데, 그건 이제 뭐 저번 주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결국 물가가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나잖아요. 약간 이제 좀 소설을 써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뭐 사실 물가가 이제 앞으로 분명히 기고 효과를 좀 받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냥 유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뭐 소비가 억제되고 뭐 그런 얘기를 다 떠나서, 뭐 그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소비 억제를 다 떠나서 그냥 유가가 좀 이 데이터 때문에 왜곡이 좀 심하니까 그냥 제 것 엑셀 데이터를 보죠. 그냥 여기도 WTI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가, 그러니까 결국 1년 전이면 2021년 6월로 넘어가면 되겠죠. 2021년 6월, 좀 짧은 시기열로 봐야 되겠네요. 2021년 6월 정도 물가가 이제 다음 6월 물가 발표될 때 기저에 이제 기고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뭐 대충 그때 유가가 뭐 한 70달러 정도 되네요. 이제 WTI 기준으로 70이었고 지금 한 110 정도 됩니다. 근데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서 아직 기고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고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는 아마도 한 요 정도? 10월 정도? 그때부터 이 정도 유가 됐을 때는 사실 기고 효과가 많이는 사라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이때 뭐 잠시만요. 이제 뭐 한 이때 5월, 뭐 4월 이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긴 한 건 사실이죠. 62에서 70이면 뭐 사실 큰 폭이잖아요. 20%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물가가 저는 계속해서 좀 낮아질 거라고는 봅니다.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뭐 8%대 물가가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뭐 6월 물가 막 6%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공요금 인상을 하면서, 근데 결국엔 뭐 우리나라 이제 공공요금 눌러왔던 게 이제 갑자기 터지니까 뭐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 원래 올렸어야 될 거를 못 올리다가 하니까 약간 좀 비정상적인 케이스고, 미국은 원래부터 그냥 다 반영돼 있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느리게 떨어지더라도 결국엔 이제 떨어지긴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뭐 6월이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고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랬다가 중요했던 건 제가 이제 뭐 저번 영상처럼 QT 때문에 결국은 시중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풀리면서 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갈 거예요. 이게 유가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그래서 이 다시 올라가는 그 타이밍 직전에 사실 금을 사야 되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저는 좀 안도랠리를 보일 거라고 봐서 그때까지가 이제 비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비파 반등은 좀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뭐 생각인데, 코인 차트도 그렇고.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뭐 저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추세가 그렇게 가냐겠죠. 다시 한번 추세가 밑으로 하방으로 뚫린다. 뭐 그러면 이제 망설일 거 없이 숏인 겁니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려가는 추세인 거기 때문이죠. 뭐 추세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살펴보면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환선 쪽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뭐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네,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좀 넘어서는 모양새를 전 단기적으로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여집니다.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사실 워낙 현금 보유 현금도 많고 해서 문제는 전혀 없지만, 뭐 결국 여긴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문제인 거죠. 결국은 뭐 이 가지고 있는 돈을 결국 뭐 할 거냐,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뭘 소각을 하든, 그러니까 추가 자사주 매입을 어차피 해야 되겠죠 결국엔. 아니 뭐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든 배당을 하든 유상 감자를 하든 이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계속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주주의 이제 좀 약간 주가 누르기, 이게 상속세 납부를 하는 거를 통해서 좀 결국은 좀 풀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좀 대주주의 리스크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 살펴보면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사실 조정폭이 크진 않았죠. 솔직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크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여기를 구름대를 지금 넘어왔고 기준선 전환선도 넘어오고 26일 프랭스팬도 넘어왔는데, 이게 조정이 끝이고 쭉 날아갈지는 일단 확실히 여기 52동 평균선까지 좀 넘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저는 금리는 좀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봐서 뭐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차트로 봤을 땐 좀 애매해 보이긴 하고요. 근데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 좋은 모습이긴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저는 오른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이란 말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해서 결국에는 오른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여긴 배당도 잘 주고 하는 회사기 때문에 뭐 기다리기 마음이 뭐 불편하진 않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면, 잠시만요. 다음 종목 이제 살펴보면 뭐 DB 손보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뭐 계속 압박도 하면서 해서 뭐 쭉쭉 떨어지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오히려 뭐 사기에는 뭐 이렇게 그냥 특별한 이슈 없이 빠져주는 거는 좀 감사한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고요. 일단 뭐 차트 자체로는 이미 뭐 다 깨졌고 뭐 매도 자체로는 뭐 과매도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의 모습은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률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높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은 뭐 저는 여유자가 있으면 충분히 뭐 살만한 밸류에이션의 가치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이때 뭐 코로나 때 더 올라가기도 했었죠, 기대 수익률이.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지금도 솔직히 저는 싼 건 싼 거다, 사실. 뭐 여유만 있다면 뭐 충분히 살만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지수랑 거의 비슷하죠. RSI가 좀 넘어오나 했더니 다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 이제 결국 다시 여기서 이제 전환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기준선은 내일부터 떨어지긴 할 겁니다. 이 떨어지는 기준선을 결국에 넘어가냐 마냐도 중요하겠죠. 이 두 개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사실 좋아 보이지도 나빠 보이지도 않는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약 한 8% 정도 될 때 항상 조정을 보였죠. 이제 그게 이제 고평가였던 거니까요.
조정을 보였었는데 과거 그럼 이제 저점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냐라고 했을 때는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다라고 해서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밸류에이션이다. 근데 이제 금리를 또 조정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비싸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살펴보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딱 삼전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결국 기준선은 계속 떨어질 거고 이제 그 떨어지는 기준선을 넘냐 마냐의 승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3전보단 낫죠. 3전보단 나은데 뭐 사실 여기는 다각화도 덜 돼 있고 뭐 워낙 디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실력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항상 저평가가 되어 있다. 3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비슷하죠. 여기 고점 치고 지금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과거 또 최저점 수준 밸류에이션까지는 아니어서 좀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밸류에이션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살펴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실 좀 그게 있었죠. 그 독일에서 이제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있어서 뭐 좀 압수수색하는 부분도 있고 뭐 오늘 증시가 원래 빠졌던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결합이 되면서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구름대를 시원하게 넘지는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또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닌 거죠. 26일 프랑스편을 넘을 뻔했다가 넘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저는 사실 현대차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좀 비싸 보인다라는 의견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싸 보이는 밸류에이션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크게 낙폭이 있었죠. 이제 공장 자체를 또 뭐 짓는다 했다가 미국에 짓는 공장 자체가 이제 원가나 뭐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약간 드랍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 52 동평균선을 지지하냐 마냐 뭐 깨지면 정말 뭐 좀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서 뭐 솔직히 그렇게 선호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가치 평가는 좀 싼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이때가 저는 좀 너무 과하게 비싼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하락 추세에서 먼저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뭐 나쁘진 않지만 또 엄청 좋지도 않은 그 정도 절대가치 평가 수익률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다. 엄청 비싼 것도 아니지만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살펴보면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죠. 뭐 굳이 아직까지 매입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솔직히 싼 편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추세가 안 좋은 거죠. 추세가 아직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도 뭐 좀 빠지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여기도 이제 정부 여러 압박이 있고 뭐 담합 조사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정제 마진이 또 좋은 건 사실이라 뭐 차트상으로는 뭐 좀 여기 이제 전환선을 넘냐 마냐 기준선을 넘냐 마냐 구름대를 넘냐 마냐가 좀 추세상 중요하겠지만 뭐 결국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는 좀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GS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 FCF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밸류에이션은 뭐 어마어마하게 싸다.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T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위여서 뭐 크게 나쁜 모양새는 아니긴 한데 여기도 그냥 이제 A, B, C일 가능성은 있긴 하겠죠. 그렇게 생각은 되고 다만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아직까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이 정도면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다. 그리고 이제 여긴 장치 산업이라 뭐 사실 리밋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낮게 나온다라는 걸 가정해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도 뭐 나름 반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환선을 넘어주냐 마냐가 좀 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DLNC 같은 경우는 절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벽하게 타지는 못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전 좀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단기 반등은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긴 했죠. 전보다는 이제 엄청 좋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전보단 많이 나아졌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전보단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비싸긴 하다. 뭐 이제 그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살펴보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결국 다시 반등하면서 뭐 전보단 나은 모습이긴 하지만 추세상으로는 살짝 뭐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여긴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메리트가 저는 없다. 좀 비싸 보이긴 한다.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을 해서 구름대 다 넘었기 때문에 뭐 전보다는 추세는 확실히 더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다만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좀 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가 저는 좀 너무 비싸지 않았나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결국 개선들 다 모이고 위냐 밑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위든 밑이든 어디로 한번 강하게 튀리라 생각은 하고요. 뭐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는 좀 위로 비파를 보기 때문에 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너무 고평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아직 여전히 뭐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사실 좋지 않고요. NC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나쁘진 않지만 이게 그래도 이제 좀 점점 사실 금리도 그렇고 좀 상태가 그렇게 막 많이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NC소프트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살펴보면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RSI 과매도긴 해서 결국은 단기 반등은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근데 추세는 좋지 않은 건 또 사실이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낙폭이 좀 컸다가 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솔직히 구간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이제 좀 많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름대랑 50일 200이동 평균선을 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못 넘고 있어서 지금 당장만 봤을 땐 좀 못 넘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당한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좀 그래도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 평가 살펴보면 한국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 뭐 좀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반등 좀 하지 않을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루 이틀 많이 빠져봐야 하루 이틀 정도고 그 다음에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올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편입됐는데 뭐 새로 편입됐던 얘기는 좀 마지막에 살펴보고 일단 뭐 다올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엄청 좋진 않죠. 제가 이때부터 매집을 했는데 딱 6월 24일이네요. 이때부터 매집을 했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 전환선을 뚫지는 못했죠. 이제 이걸 뚫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 보여지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
상대가치평가로 봐야 되겠죠.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다올 상당히 사실 싼 구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때 요때 결국 사면은 쭉 먹는 구간이죠.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싸게 사면 결국은 먹는단 말이죠. 지금도 사실 싼 구간이다. 뭐 결국에는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으로는 결국엔 뭐 사실 다올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 상당히 저평가다. 뭐 퍼랑 PBR로 보나 뭐 ROE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일단 생각은 하고, 다만 이렇게 높을 때 샀어도 좀 더 한 1년 정도 고생할 수는 있죠. 시간의 문제지. 근데 다만 결국엔 올라간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여기는 이제 유진저축은행 산 게 뭐 전 좀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증권사 이제 쪽은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부동산 PF 쪽 아무래도 이제 우발 채무로 본인들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부동산 쪽을 취급을 많이 하는데 수수료를 먹는 장사를 많이 하는데 뭐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부분도 사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 좀 안정적인 게 이제 유진 저축은행 좀 샀던 거 이제 그게 저는 좀 가장 크지 않나, 이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주가에. 좀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좋은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래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괜찮다. 차트를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차트 상으로는 뭐 더 빠질 수도 있다. 뭐 사실 차트 상으로는 아직까지 바닥인 거는 명확하진 않다. 근데 어차피 저는 그냥 이제 좀 파생 비중을 줄이고자 좀 주식을 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지수랑 비슷한 모양이죠. 결국 여기가 이제 A, 그 다음에 A, B, C, B, C 나온 다음에 A, B, C, B, C 이런 모습으로 B가 갔다가 C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환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긴 전환선에서 깨지긴 했지만 26일이 또 고전이 될 거라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방향성이 윈지 미친지는.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 이제 기준선이랑 52동평선, 120동평선 쪽에서 지지기를 보이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뭐 키스코홀딩스,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이제 GS, KT도 샀었고 DADNC도 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올 투자증권,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돼 있는 게 뭐 낙폭 과다라고 하면 이제 다오라고 한국금융지주, 뭐 DLENC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DLNC도 뭐 사실 좀 너무 저평가라고 돼 있다고 보고, 뭐 그다음 이제 KT는 그냥 안정성, 뭐 밸류에이션도 저평가기도 하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냥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넣어줬고, 뭐 GS도 지금 정제마진 너무 좋은 거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고, 우리금융지주랑 현대상은 전 중기적으로는 금리는 더 간다고 봐서 그냥 둘 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 만큼 그냥 매수를 하는 느낌으로 사고 있고, 뭐 키스콜딩스는 결국 상속세를 낼 때가 되긴 했거든요.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냈는데 결국은 주식담보대출도 갚아야 되겠죠. 이자만 내고 있으면 점점 이제 이자가 높아지니까 내기도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을 하리라 봐서 이렇게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번 상승이 확실하냐 아니면 하락이 맞냐 이제 그게 계속 중요할 텐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전 상방으로 좀 보고 있고, 다만 뭐 전저점이 뚫리거나 하면 다시 한번 좀 포지션을 바꿔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좀 상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중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